안녕하세요. 그럼 77기 1조 회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업무 관련해서는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PPT 자료로 제가 남겨놔서 나중에 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처음에 유스케이스로 업무 분석하고 나눈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자일 방법론으로 순서대로 저희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에 어떤 기술을 썼는지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 시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어떻게 짤지,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스케이스로 짜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할지 액터라고 운영관리자라거나 자금 계획 관리자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스케이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관리, 거래처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화면에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운영관리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관리, 거래처 관리 이렇게 유스케이스를 나눴고, 그 다음에 자금 계획 관리자는 자금 계획 캘린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별 자금 계획 수립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유스케이스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유스케이스 내용에 대해서 업무 목적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상세 요구사항 어떤 거를 저희가 기능을 구현을 할지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를 한 게 고정자산 관련해서 등록, 그리고 감가상각비 현황, 고정자산 관리 대장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고, 자금 흐름 관리자도 추가를 해서 자금 현황 조회, 예적금 현황 조회, 일일 자금 붕괴 현황 조회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어음도 전표를 등록을 하게 되면 받을 어음이랑 그 다음에 지급 어음, 명세서 조회 가능하게 했고, 옆에 마찬가지 다큐멘테이션의 설명, 그 다음에 요구사항 어떤 거 있는지 기입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애자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애자일로 저희 프로젝트 스프린트 1, 2, 3차로 나눠서 했고요.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때 조금 전에 보셨던 유스케이스 모델링 했고, 백로그 아이템 등록, 그리고 계획회의 업무 분석, 기본적인 설정, 이때 1차 기간 때 마무리했습니다. 아키텍처 수립, 데이터 모델링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간부터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운영관리, 거래처 관리, 제가 맡은 운영 파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스케이스에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유스케이스 모델 이슈 추가해서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비 현황, 고정자산 관리 대장 이렇게 페이지 찍어낸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컨플루언스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젝트 계획 회의 작성을 했고요. 저희 목표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추구하는 지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를 추출하고 로드맵이랑 릴리스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스택 및 개발 방법론 선택, 프로젝트 범위 목표 설정을 처음에 하고, 협업 환경 구성, 스프린트 계획 및 진행 방식,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강화 관련해서 여기 먼저 목표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백로그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백로그도 각 파트별로 제가 운영이어서 조금 전에 또 유스케이스에서도 봤던 계정 과목 및 적요 관리, 권한 그룹 관리,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비 현황, 고정자산 관리 대장 등등 이 백로그 아이템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 개요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회의도 시작하면서 이제 조원들끼리 어떤 식으로 할지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해요.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백로그별 현재 상태 및 수정사항 파악을 했고요. 이때 업무 이해도 점검 또는 추가할 비즈니스 서비스 적용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차 프로젝트는 저희가 리액트 넥스트로 구현을 해서 여기 적용될 개발 툴에 대한 학습을 또 진행을 할 걸로 여기서 목표를 정하고 토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리액트 페이지 구현할 거다 또는 백다 REST API 구현할 거다 계정 과목, 거래처 관리,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등등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날짜에도 스프린트 단위로 기입을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겹쳐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3차도 마찬가지. 2차에서 마무리 못한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어떤 거를 구현을 하고 할지. 그 다음에 진행회의 때도 이제 수정사항 같은 것들을 조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데이터 모델링 테이블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를 하고 이때 데이터 모델링 수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스크럼 저희가 하면서 일자별로 일지 보고서처럼 어떤 걸 했는지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그리고 문제점 등을 기입을 하는데 이때 문제점에 본인이 마주한 문제점이라거나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있던 문제점을 적으면 조원들과 공유를 하거나 나중에 확인하기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테이블 데이터를 건드렸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쿼리 문이나 프로시저들이 깨지고 해서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구현되어 있던 테이블의 컬럼을 건드리면 관련 쿼리 문이랑 프로시저가 다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코드를 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이걸 하면서 처음에 짤 때 데이터를 잘 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여기 적고 하게 되면 조원들이랑 공유가 편하고 매번 이제 기억이 안 날 때 참고하기 좋다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리뷰 여기도 저희 업무별로 앞서 보여드렸던 지라에서 여기 요구사항 및 분석정이랑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 스프린트 리뷰를 하면서 1차 기간 때는 이런 걸 했다라는 거를 적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2차 때도 그 기간에 맞춰서 여기 두 번째 2차 기간에 맞춰서 작성한 거 여기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기 3차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회고록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았던 점, 배웠던 점,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조원들과 회의 후에 적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액트 배우고 나서 리덕스 사가랑 툴킷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고 리덕스만 사용했을 때 코드가 간결해져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1, 2차 해본 덕에 백엔드 코드 분석 속도가 상당히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배웠던 거는 리덕스 사가 관련된 얘기인 건데 이거는 조금 뒤에 기술 설명할 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 느꼈던 거는 이제 코드들이 리덕스 사가를 적용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서 좀 짜여있던 코드들이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쉽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랑 리덕스 툴킷, 리덕스 사가 각각을 활용하는 자료는 많지만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적용되어져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레퍼런스가 너무 부족해서 API 호출 순서랑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지체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파일 목록에 저희 필요했던 거
프로젝트 개발 표준안,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모델,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단어 사정 등이 이렇게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PPT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거래를 인식, 기록, 정리, 보고, 분석 및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회사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 주주나 임원들한테 보여줄 자료를 만들기 위해 회사랑 관련된 다양한 숫자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결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잡는데 1년 동안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 그리고 회계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을 결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표 같은 경우는 거래를 유형별로 거래 내용 일자 등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서식이고요. 거래에 대한 계정 과목, 거래처 금액 등을 기재하는 분계 절차를 거쳐서 작성을 합니다. 이거를 전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이랑 분계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 같은 경우는 조금 넘어갈게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업무 분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반복을 앞서 프로젝트에서 하기도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일부러 PPT에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산이랑 비용,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나누는데 제가 이따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한다라고 아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랑 들어가는 돈을 기입을 하는 걸 차변, 대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거래 발생, 하고 나서 분계 작성, 이때 전표 작성을 하고요. 분계장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1월 개표, 총 계정 원장, 보조 원장,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이렇게 순서대로 업무가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젤 방법론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는 브랜치 전략 이번에 기플로우 전략을 썼는데 이거는 기시랑 빅버킷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할 때 팀원들끼리 규칙에 맞춰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할 때 한 파일을 가지고 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나눠서 각자 작업을 하고 하나로 나중에 모으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플로우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5가지의 브랜치를 가지는데 각각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건너뛸게요. 그것도 설명에는 있으니까 나중에 PPT 보시면서 설명 읽어보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디벨롭이랑 피처 사용하면서 이번에 기플로우 전략으로 갔고요. 제가 맡은 게 운영관리였는데 운영관리를 피처 하나로만 빼는 게 아니라 그거는 GitHub 전략이고요. 여기서 디벨롭 오퍼레이트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피처 1 오퍼레이트를 디벨롭에서 분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병합을 하게 되면 피처 1에서 그 다음에 디벨롭으로 머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메인으로 머지를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브랜치가 나눠져 있고 운영관리, 정기서비스관리, 결산마감관리 저희는 조원들끼리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합칠 때 각각 디벨롭으로 그 다음에 디벨롭에서 메인으로 머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각 쓴 게 앞단, 그 다음에 백단, 그리고 DB 서버에 그리고 툴 어떤 거 썼는지 이렇게 적어놨고요. 제가 설명할 부분은 오늘은 프론트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에 어떤 개발 환경을 사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리액트랑 넥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릴 건데 저희는 넥스트를 사용을 했어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고요. 넥스트는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이 둘이가 전혀 별개다. 이게 아니라
리액트랑 연결된 게 넥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고 넥스트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장점은 초기 로드만 완료되면 이후 렌더링이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만 살짝 느리고 그 이후에는 페이지 전환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서버에 요청할 것이 거의 없어서 서버 부담이 되게 적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초기 로드가 되게 오래 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리액트를 학습을 하시려고 할 때 초기 학습 곡선이 높다라는 말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익혀야 할 게 많아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넥스트의 경우는 초기 로딩 속도가 빠르고 내장 라우팅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페이지 간의 이동이 되게 편리합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는 외부 라이브러리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페이지들을 적용을 하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같은 경우는 단점이 서버에서 전체 앱을 미리 렌더링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로딩이 오래 걸리면 유저는 긴 화면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켰을 때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로딩이 좀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빈 화면이 처음에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매번 요청하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를 잠깐 얘기 드리면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더 많이 보고 하신 적이 많을 텐데 얘가 유연하기 때문에 사실 코드를 짤 때는 훨씬 얘가 쉽고 조금 편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타입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럿이서 할 때 한쪽에서 마음대로 이제 타입을 변경하거나 해서 코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코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 언어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나는 걸 잡아주지 않아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작고 간단한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컴파일 과정에서 이 에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에러 났는지 발견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 그리고 구조가 간결하고 일관성 있고 재사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더 커서 복잡한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타입스크립트가 더 좋아 이거만 써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호하는 쪽에 따라 다르게 쓰는데 타입스크립트가 요즘에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좀 프론트엔드 쪽으로는 꼭 배워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리덕스 사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위에 보시는 이게 저희 프론트엔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액션 호출을 하고 액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거 저런 거 해 API 호출해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듀서에서 스토어 갔다가 마지막 뷰 화면에 보여지는데 중간 단계에서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게 리덕스 사가예요. 그래서 액션이 발생하면 리듀서가 어떠한 액션을 처리하기 전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다양한 작업이라고 하면은 기존 요청을 취소 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중복 요청을 방지를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리덕스 사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에이싱크랑 어웨이트로 저희가 비동기 작업을 했는데 사실 비동기 작업은 에이싱크랑 어웨이트로 충분합니다. 근데 굳이 리덕스 사가를 쓰는 이유는 저희의 부주의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동일한 API를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사가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지막 호출의 리스폰스만 받아오도록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리덕스 사가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액션이 발생했을 때 다른 액션을 발생시키거나 리덕스와 관계없는 코드 실행 시에 이제 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흐름 순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은 dispatc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얘로 호출을 합니다. 액션 이렇게 fixed asset code request를 호출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액션, 미들웨어 사가, 그리고 리듀서, 그 다음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fixed asset code request 보이죠? 그래서 사가에서 얘를 호출을 합니다. fixed asset
코드 리퀘스트.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fixed asset list를 부르겠죠. 그래서 똑같이 폴더에 있는 fixed asset list 함수를 호출을 해줍니다. fixed asset list. 그러고 여기 안에서 일드 콜로 API 호출을 해줘요. get fixed asset list로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API에서 get fixed asset list 이렇게 API 적어놓은 거를 호출을 해서 이 API가 백단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데이터 내놔 라고. 그래서 fixed asset list URL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를 여기 함수로 끌고 와가지고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API를 호출해 와서 이거를 success 하게 되면 reducer에 있는 success가 실행이 되면서 fixed asset list의 정보를 담아서 이 데이터를 화면에서 use selector 함수로 불러올 수 있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fixed asset list, fixed asset list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순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한 화면에 짜면 될 건데 뭐하러 이렇게 나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코드 모듈화라고 하는데,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려 볼게요. 안 좋은 코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API 호출이라고 하는데 백단에서 데이터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안에 API 호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지봇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이 API 호출하는 포트 번호만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9103인데 9105로 저희가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십 개의 9103을 다 찾아서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코드가 모듈화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수정을 하려고 하실 때 인터셉터에 있는 9103 이거 하나만 수정을 하면 포트 번호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설정을 미리 선언을 해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호출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 한 번만 불러오시면 돼요. 얘 한 번만 불러와서 하면 되고, 화면에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기 보면 이만큼을 써야 돼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불러오려고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이미 다른 데 코드 모듈화를 해서 다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스토어에 불러와져 있어서 한 줄이면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fixed asset list.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듈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가, 리듀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툴킷을 사용을 하죠. 나머지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 파일을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건너뛸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구현한 페이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세개에서 전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넥스트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속도가 화면이 뜨는데 느린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전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뭔지 들어온 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 온 저는 테스트 겸 등록을 한번 해보고요. 차변이랑 대변은 꼭 맞아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계 상세도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장.
보시다시피 로드가 조금 느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조금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결인 상태로 이제 품위 내역 조금 전에 서울 IT 입력한 거 보셨죠? 현금이랑 받으러움 5,500원 이렇게 등록을 했었고요. 미결 상태예요. 그냥 등록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표 승인 누르면은 승인이 됩니다. 승인된 거를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대변 금액이랑 차변 금액 이렇게 각각 나와서 합계를 보시면서 대변 차면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분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제가 구현한 페이지 위주로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운영을 맡아서 고정자산 관리, 자금 관리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로드 되는 동안 고정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유형의 자산을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이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뭐 건물이 될 수 있고 차량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등록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차량 운반구. 예를 들어 벤츠. 취득일, 취득 원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너무 느려서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내용 연수를 입력을 하면 여기 사용한 연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지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해놨어요. 취득 수량 이런 거 입력해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너무 느린데. 자, 여기서도 건설용 장비, 설비, 장치 이렇게 나와 있고 감가상각비 현황이 얼마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건설용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밑에도 고정자산명 조금 더 상세히 나오고요. 눌러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는 고정자산 상세 내용 볼 수 있게 구현을 해놨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설비 장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합계 금액 소개라던가 그 다음에 건물, 구축물 그리고 차량 운반구 아까 보셨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금 관리에서도 일자별로 어떤 자금을 이제 지출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입력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현을 했고요. 자,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자금 계획 상세에서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거랑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로드가 너무 느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여기 적요에다가 상세사항을 기입을 했고 거래처명, 거래처 코드, 자금 과목 같은 것들이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온 돈, 나간 돈, 자금 계획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액션에서 수정 모달창을 띄워서 내용을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서도 해당 계획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 대변 차변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여기는 안 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온 명세서에서 아까 전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전표 입력할 때 대변 차변 받으러 온 명세서 받을 어음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력한 내용을 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전표 일렬번호랑 분기 일렬번호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됐고요. 적요에 거래처 어음 중개라거나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자세한 사항 참고할 수 있게 밑에 뜨게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어음 만기일이 다가올 시에는 이 아이콘이 뜨게 해놨고 이번 달 만기 예정인 어음이 있다라고 보여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급어음 명세서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가고 일일자금 분기 현황도 구현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일거래 증감 현황 마찬가지로 자금의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가 결국에는 회사의 자본,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조회를 하시면 제가 입력한 것들 5,500원 관련해서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역들을 한 번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증감 현황이 얼마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입출금 예정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서울 IT로 출금 예정인 게 적요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조금 상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는 란이고요. 전 테스트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 금액 이렇게 보여주고 받으러 온 자금 항목으로 서울 IT 5,500원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적금 현황이랑 자금 현황 같은 경우도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회계 발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